2012년 6월 12일 저녁 8시경 한 남자가 심각한 얼굴로 경기도 광주의 한 파출소를 찾아옵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 혼자 사시는데 며칠 동안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오늘은 전화가 아예 꺼져 있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서 괜찮으신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버님이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신 거라고 하던가요? 5일 전이죠. 6월 7일 큰형의 아들이 아버지와 안부 전화를 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아, 파출소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건 작은 아들이었고요. 5일 전에 이제 장손이 전화를 했던 모양이죠? 할아버지 하면서. 맞습니다. 아버지가 7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신고를 했던 작은 아들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가신 거라고 했고요. 혼자 계시다 보니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집에 계셨나요? 아버님이 사는 곳이 해운대라 가까운 지구대에서 먼저 출동을 했는데 집에 아버님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방금 외출이라도 한 듯 보였다고 했고요. 집에 안 계셔요? 나가셨다가 쓰러지시면 그건 더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전화기가 꺼진 마지막 위치는 혹시 어디로 확인이 됐나요? 집 인근 기지국에서 위치가 잡혔는데 집안에서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병원으로 간 게 아닌가 해서 인근 병원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실종팀까지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본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주하던 건물의 관리인이 집으로 가는 걸 봤다고 했는데 그게 장손과 통화한 다음 날인 8일 오후 5시경이었고요. 이후에는 보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종팀이 거주자와 주변인 탐문을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한 정황이 있다며 저희 강력팀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왔길래? 아니 뭘 봤길래? 그렇죠. 건물 관리인이 얘기하기를 건물 주차장 셔터를 밤엔 이 아버님이 닫고 아침엔 관리인이 출근해서 열었다고 했는데요. 9일 아침 출근했을 때는 셔터 문이 닫혀 있었는데 10일 아침에는 활짝 열려 있는 데다가 아버님 차도 보이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거주하던 건물이 8층짜리 빌딩이었는데 그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맨 위층에 거주하셨고요. 건물 관리인의 임차인까지 모두 퇴근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직접 주차장 셔터를 닫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물주도 아니고 그 해당 건물 맨 위층에 거주하고 계시는 건물주. 근데 사실은 부산에 8층 건물의 건물주다. 그럼 어느 정도 재력이 그렇죠. 있으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사라진 분은 당시 77세였는데요. 무려 100억대 자산가로 매달 건물 임대 수익만 2천만 원이었고요. 당장 유용할 수 있는 현금만 약 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CCTV는 없었나요?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긴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8일 낮부터 9일까지 교체 공사를 해서 당시 찍힌 게 없었습니다. 건물 인근 CCTV도 모두 확인했는데 부상한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범행이 집에서 일어났는지 노상인지 또는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차 내에서 일어났는지 이걸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CCTV를 교체하는 공사가 있던 날 일이 발생을 했다면 건물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건물 내에서라고 한다면 아버님 집에 갔을 때 방금 외출한 듯 멀쩡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마지막 목격된 것이 8일 날 오후잖아요. 네. 그다음에 9일 밤에서 10일 사이에 지금 차가 사라졌어요. 네. 이걸 본다면 범행이 일어나고 나서 현장에서 범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간대가 지금 길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범인이 집에 머무르면서 범의 흔적을 지웠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럼 범인이 혹시 강도라면 집에 사라진 건 없었나요? 집에 개인 금고가 있었는데 평소 뭘 보관하고 있었는지 아버님만 알고 계셔서
가족들은 어떤 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일단 가수팀에 집안 감식을 맡기고 사라진 분의 금융거래 내역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돈을 노린 거라면 그렇죠? 통장이나 카드에서 돈을 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협박을 통해서. 그 뭐가 나왔나요? 나옵니다. 그것도 무려 39차례나 나와요. 39번이요? 네. 얼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씩 뭐 어떻게 뽑았길래 39번인 거예요? 6월 9일 밤 11시부터 12일 밤 10시까지 총 3,77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3,770만 원? 6월 9일 11시부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 있는 범행 추정 시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39번에 걸쳐서 거의 100만 원, 뭐 90만 원씩 계속 뽑은 거네요. 한 번에 현금을 2억 정도는 가볍게 인출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분이 몇 번에 나눠서 막 이렇게 뽑았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찾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CCTV 확인이 그게 됐을까요? 확인됩니다. 아, 그리고 인출기 CCTV를 확인하자마자 이 사건은 실종자의 돈을 노린 최소 납치 강도 사건으로 단박에 좁혀집니다. 고개를 눌러쓰고 의도적으로 고개를 숙인 걸로 보여줘요. 그쵸? 네. 야, 어? 아, 제대로 지켰네. 완전히 찍혔네요. 이 사람이 누구죠? 39번 모두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뽑은 거였나요? 네, 모두 같은 복장을 한 이 남성이 인출을 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올려 쓰고 있었는데 딱 한 군데서 마스크를 내린 거였습니다. 가족들은 이 남성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납치된 것 같다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성을 보자마자 예. 납치됐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가족들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CCTV 속 남성이 입고 있던 옷과 모자, 마스크까지 모두 아버님 거라고 했습니다. 등산을 갈 때 입으려고 차에 싣고 다니던 거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너무 소름 돋는다. 이거 봤는데 소름이다. 진짜 그게 다 소름이다. 아버지 거야? 진짜 소름 돋는다. 자기 딴에는 나름 그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려고 아버지 걸로 변장을 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차량의 위치는 파악이 됐나요? 6월 9일 밤에 부산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양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포착이 됐는데 현금을 인출한 곳과 동선이 일치했고요. 11일 날 부산으로 다시 돌아온 후로는 차량의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2일까지 돈을 찾았다. 근데 차는 11일까지만 움직였다. 그렇죠. 불안하네요. 네, 아버님의 무사히 좀 돌아오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냥 실종 수사인 거니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어쩌면 실종된 피해자는 본인에게 닥칠 일을 예감하고 있었나 봅니다. 네? 건물 관리인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그 시각 이후 피해자와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날 몹시 심상치 않은 시그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머,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시그널을 남겼다는 겁니까? 그 시그널을 누구한테요? 건물을 청소하는 분이었는데요. 피해자가 8일 밤 9시경 관리실을 찾아와 생각지도 못한 걸 꺼내 보였다고 합니다. 뭐지? 생각지도 못한 건 뭘까요? 뭘 보여줬길래요? 자,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어머! 아, 뭐야? 아, 총이잖아, 총. 이거는 호신용 가스총이었습니다. 아, 가스총 이렇게 생겼어요? 가스총 권총처럼 생긴 게 있어요. 아, 아, 이거 청소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이걸 들이밀면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스총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혹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그날 사장님 얼굴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말도 막 횡설수설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가슴팍에서 총 같은 걸 꺼내니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유, 사장님, 이런 위험한 거를 왜 가지고 다니세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올지도 모른다니까? 라고 하면서 그 kups인가 콤인가 그걸 집에 설치하려고 계약까지 했다나? 보통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지금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장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반년 전쯤인가? 그때 그만둔 가정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갑자기?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사장님을 쫓아다닌다나? 사장님 얘기로는 그 사람들 완전 미친 사람들 같던데? 설마 그 사람들이 사장님한테 해코지한 건 아니겠죠? 대체 이 가정부란 사람은 누구죠? 피해자가 폐암 수술을 받고 몸이 좋지 않아서 고용한 40대 가사 도우미였는데요. 4년 동안 피해자 집에서 상주했다는데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마치 자기가 사모님이라도 된 마냥 일하시는 분들한테 트집 잡으면서 간섭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훈수까지 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상주하면서 일을 한 거 가지고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쫓겨나서 억울했던 건가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만둘 때 퇴직금도 줬고요. 얼마 후에 식당도 차릴 거라고 해서 그동안 고마운 마음에 그 돈까지 보태줬는데 더 큰 돈을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망치로 피해자 집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난동까지 부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건데 왜 피해자분은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녀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걸로 봐선 뭐 걱정을 끼칠까 봐 가족들한테 말도 못 꺼내고 신고도 못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가사 도우미랑 그 남자친구가 한 짓이라면 지금 모든 게 좀 맞춰지지 않아요, 지금? 처음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112도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관문 비번을 알고 있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긴데 가사 도우미였다면 가능하죠. 게다가 엘리베이터 CCTV 교체 공사한다는 정보도 충분히 미리 마음먹으면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이제 가장 높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때문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총까지 구입을 할 정도면 이 협박이나 위협이 장시간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를 가지고 돈을 요구한 걸 보면 범행 동기가 추정이 되죠. 그러면 그 현금 인출기 CCTV에 찍힌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가사 도우미의 남자친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 두 사람의 행적은 확인이 됐나요? 10일 날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가 이제 수사를 시작한 게 13일이었는데요. 당장 확인이 가능했던 건 가사 도우미 인적사항밖에 없어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6월 4일부터 부산에 없는 겁니다. 네. 마치 여행이라도 떠난 것처럼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를 넘나들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범행 추정이 된 문경이 있었고요. 추정일에 부산에 없었어요? 13일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군산에 있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검거할 수가 없어서 반응을 살필 겸 가사 도우미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사장님이 연락이 안 돼서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냐?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어디 계시냐 했더니 남자친구랑 여행 중이고 군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수사팀을 바로 군산으로 보내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가사 도우미가 아주 당당하게 사장님이랑은 한 달 전에 보고 못 봤다. 이틀 뒤에 부산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때 경찰서로 찾아오겠다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군산에 남친구랑 여행 간 거면 남친구랑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금 인출기에 그 CCTV에 찍힌 사람이랑 혹시 다른 사람이었나요? CCTV 속 남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인적사항 받아서 6월 4일부터 기지국 위치를 쭉 봤는데 가사 도우미와 함께 계속 같이 다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샘 수사가 이어졌는데요. 수사 이틀째인 6월 14일 형사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잔인하게 깨집니다. 수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달려가서 확인해 봤는데 트렁크에서 상당한 혈흔이 보였습니다. 피해자 집을 감식한 결과에서도 혈흔 반응이 꽤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형님이 가사 도우미랑 남자친구 통화 내역 수사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보라고 해서 밤새 분석하고 있었는데 뭔가 수상한 게 하나 잡히는 겁니다. 두 사람과 통화를 자주 했던 번호 중에 범행 추정일 피해자의 집 인근 기지국에 잡힌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거였는데 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문경의 한 공중전화 번호인 겁니다. 문경? 문경? 아까 가사 도우미랑 남자친구가 그 문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 휴대전화 명의자가 60대 중반의 여성인 겁니다. 그 번호를 일단 저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장을 먼저 했다고요? 왜요? 혹시 범인이 40대라면 메신저를 쓰지 않을까 싶어서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만 해도요, 사실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네. 지금은 많이 알려진 방법인데 그땐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할 때여서 선수하고 승현이가 한번 해보자고 할 때만 해도 설마 뭐가 나올까 싶었습니다. 근데 전화번호 저장해서 메신저를 딱 여니까 프로필 사진에 CCTV 속에 그 얼굴이 떡하니 나오는 겁니다. 생일이랑 이름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었는데 휴대전화 명의자의 아들이랑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지금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까지 인출한 이 40대 초반의 남성을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형사님들은 늦은 밤 박 씨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명의자인 어머니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얼굴에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집에 아들이 없다고 하셨고요. 아, 놀란 기색 없이? 근데 기지국 위치는 집으로 떠 있었잖아요. 박 씨가 이미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형사들을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박 씨가 저희가 온 줄도 모르고 태연히 자고 있었습니다. 있었어. 아, 아니 갈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네. 근데 자고 있고. 아니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잠이 오냐고. 근데 형사님께서 어머니의 그 반응까지 다 예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라고 한던가요? 분명히 또 자기가 아니라고 했을 것 같은데. 놀라지도 않았고 정말 태연하게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입었던 피해자 옷이랑 가스총까지 다 찾았는데도 자기한테 왜 수갑 채우냐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사 도우미랑 남자친구는요? 이미 두 사람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통화 내역으로 공범을 특정하자마자 두 사람을 임의동행으로 데리고 온 상황이었고요. 공범 박 씨를 체포하자마자 두 사람도 바로 긴급 체포로 전환했습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고 수사에 매달려서 신고 3일 만에 범인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를 한시라도 빨리 찾아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온전히 돌려보내고 싶었던 형사님들의 바람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야산이네. 너무 야산이다. 밑에 아래서 어머머머. 어머, 이거야?
쓰레기 더미에서. 밀양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더운 날씨 때문에 장기가 이미 소실될 정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6월 달이니까. 뭐 더 늦었다면 사실은 저 날씨에 부패 정도가 심해서 정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금방 유기한 지 한참 지났을 상황이잖아요. 네, 6월 9일 밤 이미 살해한 상황이었고요. 돈을 인출하면서 시신을 트렁크에 계속 싣고 다니다가 6월 10일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비탈진 산길이라 가드레일 너머로 던지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눈에 띄길래 인근에서 쓰레기와 합판을 주워다가 비탈길 아래로 내려가 시신 위에 덮어놨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분의 사인은 뭘로 나왔나요? 부패가 심해서 안타깝게도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골절과 두부 손상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우측 갈비뼈 5대, 좌측 갈비뼈 3대가 부러져 있었고요. 피해자분이 저항을 하다가 막았는지 팔목 그리고 양쪽 발목까지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유. 아유. 그리고 기가 막혔던 건 박 씨가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서 한때 프로야구팀 2군 연습생 생활까지 한 선수 출신이었는데요.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어쩌다가 이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됐다고 했나요? 가사도우미 남자친구랑 동네 당구장에서 만나서 형 동생 하면서 지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 여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는데 다른 여자가 생겨서 억울하게 쫓겨났다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그 여자친구가 그 집 금고에 골드바 있는 것도 봤다고 했고요. 돈을 받게 되면 받은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떼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작된 폭력이 금고 안에 골드바까지 있다고 한 소리를 듣고 나니까 기어이 그것을 이제 열어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무자비한 폭행이 저렇게 자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사도우미인 여자친구 모르게 남자친구 혼자서 범행을 사주했다 이렇게 아까 들리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야, 내 여자친구가 지금 억울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거 좀 처리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한 것 같네요. 그러면 진짜 그 가사도우미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가사 도우미 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말을 하나. 야, 또 무슨 할 말이 있어 또. 잘못했죠. 영감님 돌아가신 것만 알고 잘못된 거예요. 뭔 소리야? 돌아가신 것만으로. 내 잘못이에요. 내가 영감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자기는 그냥 원인 제공만 했지 어떤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고 내가 죄가 있다면 피해자를 알았던 게 죄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만약에 경찰에 잡히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도 대주고 징역 살면 옷바라지까지 다 해줄 테니까 여자친구는 모르는 걸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맞춰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중에 박 씨가 자신만 빼고 두 사람만 변호사를 몰래 선임한 것을 알게 됐고 형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여자 문제로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박 씨가 뒤늦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아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진짜 끝까지 박 씨한테 다 떠넘길 생각이었네요. 결국에는 비밀번호를 알았으니 돈을 찾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번에 걸쳐서 했긴 했지만. 네.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돈만 가져가면 되지. 왜 살해했냐 이거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죽일 마음은 없었다. 네,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이고. 피해자가 갑자기 총을 꺼내길래 진짜 총인 줄 알고 놀라서 당구 큐대를 막 휘둘렀는데요. 정신 차리고 보니 사망이 있었다고 했고요. 가사 도우미와 그 남자친구 역시 뻔한 대답을 합니다. 박 씨가 죽일 줄은 몰랐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CCTV 교체하는 날까지 모두 파악하고 현관문 카드키까지 가사도우미가 남자친구를 통해 박 씨에게 전해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 준비하고 차 사주하고 해놓고 뭘 몰랐다는 거야. 단등 야구 선수가 당구 그 큐대까지
준비해서 간 거잖아요. 암 수술하고 치료받던 70대 어르신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위협적으로 협박을 가할 거였으면서 뭘 죽을 줄은 모르고 뭘 죽일 줄을 몰랐다고 합니까?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가사 도우미는 8년, 남자친구는 10년, 실제 범행을 저지른 박 씨는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야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강도 살인이잖아요. 계획 범죄죠. 강도살인 계획 범죄. 철저한 계획에 의한 강도 살인 범죄인데